네, 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오늘 다시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첫 번째 영장 심사에서는 기각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도 좀 저희가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이호영 변호사께서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이 사건은 이제 지난 7월 25일 마포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가해 남성이 이제 피해 여성을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제 말다툼을 하던 중에 어떻게 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해서 지금 3주 만에 사망을 한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 가해자가 범행 직후에 119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해서 그때 신고 내용이 보면 여자친구가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해서 넘어져서 다쳤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런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했었고 결국 이런 거짓 신고 이후에 어쨌든 이송이 돼서 3주 동안 혼수 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피해 여성이 지금 사망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듣고 또 분노를 하시기도 하셨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또 이 사건의 내막엔 또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이 됐다. 오늘 두 번째인데 그때는 왜 기각이 됐었는가? 그리고 네. 오늘은 또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겠는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7월 27일에 이미 구속영장을 경찰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상해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을 했고요. 그래서 경찰은 이제 보강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에 상해치사 혐의를 이번엔 다시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구속영장을 다시 검찰에 신청을 했고 검찰이 법원으로 또 신청을 했는데 청구했는데. 여기에 지금 그 법원 같은 경우는 뭐 가족과 직장 내 유대 관계가 뚜렷해서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구속 요건에 사실은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를 가장 크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각이 됐었고. 지금 상해치사로 바꿔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혐의만 지금 상해 혐의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바꾼 것인데 물론 이제 다른 혐의인 것이고 이게 또 이제 영장 심사에서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도 중요할 텐데요.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게 저도 처음에 기사만 얼핏 보고 아니 어떻게 이런 사건에서 영장을 기각시켰나라고 사실은 처음엔 좀 분노했었는데 조금 들여다 보니까 처음엔 좀 그 맥락은 있었습니다. 이게 7월 25일에 발생한 사건이었고 그다음에 영장이 지금 신청된 때가 7월 27일이니까 불과 이제 이틀 이후에 신청을 해서 그때는 이제 피해자가 사망을 하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죄명도 상해죄였고 그냥 사람을 다치게 한 그런 죄만 가지고는 이제 그 증거인멸 우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사람 다친 것에 대한 증거는 결국은 폭행한 사실, 사람이 다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상해죄 같은 경우로 바로 뭐 사람을 실형을 선고하거나 이런 중형이 선고되는 케이스는 잘 없기 때문에 이제 중상해죄와는 좀 다르게 그래서 경미한 상해라고 하면은 중형 선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흔히들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바뀌었죠. 그냥 피해자가 사망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기존의 죄명이 상해 혐의였다면 이번은 사람을 다치게 해서 그 결과 사람이 상해를 한 것이니까 이거 같은 경우 상해치사 같은 경우는 중범죄이고 그다음에 피해의 어떤 그런 가벌성, 인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그런 영장 기각과는 결론이 아마 다르게 나오는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해 혐의와 상해치사 혐의가 다른 것 그리고 또 혐의를 이렇게 다르게 적용해서 영장을 재신청한 경우에는 영장의 발부 여부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짚어봤는데 유족 측에서는 이거 살인죄다.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변호사님. 상해치사와 살인죄는 또 어떻게 다른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이제 알 수 있겠지만 그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사람을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이제 어떤 상해를 가한다거나 아니면 흉기 등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유형력을 행사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면 살인죄가 되는 거고 상해치사 같은 경우는 그런 범죄, 그러니까 사람을 죽게 할 고의가 없다. 고의는 없고 사람을 때릴 의도만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이 사망을 하면 예. 이것은 이제 살인죄와는 좀 달리 취급될 수 있겠죠. 근데 유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아까 잠깐 화면에도 나왔지만 그 벽에다가 피해자를 밀치고 아주 중대하게 보면 폭행을 가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저 정도로 사람의 머리를 그 무거운 이제 콘크리트 시멘트에 부딪히게 하다가 폭행을 해서 사람이 죽으면 제 경험상으로는 이거는 살인의 어떤 결과 발생에 대한 어떤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사람을 때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가혹한 상해 행위를 가해서 사람이 결과적으로 죽었다면 예. 전형적으로 이거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유족 측에서 말하는 이건 살인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좀 힘이 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다뤄봤고요. 지금 이 피해 여성의 모친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제 강력하게 이 남성을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지금 40만 명이 넘게 동의를 했다고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42만 명 정도 동의를 한 내용들인데 왜냐하면 그 지금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청원하시는 분들께서 좀 분노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모친이 주장한 내용들을 보면 머리를 잡고 벽으로 수차례 밀쳐 넘어뜨리고 쓰러진 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짓눌렀고요. 또 머리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무자비한 폭행을 저질렀다. 특히나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는데 처음에 이 피의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지금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넘어졌다라는 식의 어떤 취지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을 좀 우발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명백히 보였다라는 그런 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가해자 피의자 같은 경우는 운동을 즐겨하고 뭐 수상인명 구조 요원도 했던 그 건장한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 건장한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람이 쓰러진 상태에서까지도 올라타서 때렸던 특히나 이 남성과 여성은 어쨌건 완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의 기절한 상태에서 계속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이것이 곧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나. 결국은 이것은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정도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지금 이 어머니의 주장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데이트 폭력이 결국은 데이트 살인으로 발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데이트 폭력에 관련한 법이 아직 전무하고 데이트 폭력에 관한 그런 정의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그 외국의 사례를 좀 봐서 이 데이트 폭력을 좀 지금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에서 가정폭력에 준해서 처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가정폭력 처벌법이 있거든요. 근데 데이트폭력 처벌법은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것은 혼인관계나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만 가정폭력 처벌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데이트폭력법도 미국같이 가정폭력 그 처벌법에 준해서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대부분 주에서 보면 의무 체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을 하면 무조건 체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고 뭐 영국 같은 경우도 그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강압적인 통제까지도 여기에 데이트 폭력 범주에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경제적인 폭력,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 압박이라든지 이 지배력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데이트 폭력에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뭐 클레어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에서 클레어라는 한 그 여성이 사망했던 사건인데 그 여성의 남자친구가 폭력 전과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폭력 전과를 몰랐기 때문에 사귀었고 결국 그 사람한테 폭력을 당해서 사망했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데이트 폭력 데이트 상대자의 폭력 전과라든지 전과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그런 법도 있거든요, 영국은.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우리나라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사건 큐브 했는데요. 이호영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다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